낮에는 육아하고 저녁엔 대화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부부의 이야기 15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감자입니다. 좋아.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이제 감자 씨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오랜만에 저는 봤어요. 저는 너무 기다렸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을. 너무 황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2년 전에 미션 임파서블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고3 담임이었어요. 근데 저희 반 애 중에 하나가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애가 그냥 축 처져 있어요. 근데 애도 디스크도 있어갖고 이쪽 저쪽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자 오늘 시원하게 한번 선생님이랑 제끼고 영화 한 편 보고 오자. 이제 애를 위해서 좀 바람도 씌워주려고 그래서 영화도 같이 뭐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들어왔죠. 근데 영화를 이제 미션 임파서블 액션 영화라서 애가 좀 흥이 날 줄 알고 봤는데 한참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갑자기 영화가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끝!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한편 그럼 이 영화가 도대체 2부작이 나오려면 2년 3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그게 2부작으로 나눠진 영화인지 모르고 네 미션 임파서블 보통 한 편에 한 부작씩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영화들이 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중간에 뭐 듄도 아니고 끊을 줄은 너무 상상도 못해서 끝나고 허탈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드디어 나왔다니.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한국 영화 시장에도 뭐 사실 한국 영화나 외화긴 하지만 어쨌든 극장에서도 나름대로 흥행을 현재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요즘엔 영화관 가는 사람들 자체가 적으니까 이제 100만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만약에 원래 그 영화가 많이 가던 시절이었으면 거의 한 500~600만 간 영화가 아니었을까. 벌써? 그치 지금 개봉한 지는 꽤 됐으니까 현재 뭐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근데 그 정도로 수작은 아닌 느낌이랄까? 수작은 아닌데 이제 그래서 500~600만이 벌써 일주일 만에 500~600만이 갈 정도는 아니었다. 저는 만 200~300만 정도까지 정도? 뭐 블록버스터고 뭐 팬층이 두터우니까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톰 크루즈고 거기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이 마지막 시리즈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게 또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못 찍어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 61년생? 64년생? 62년생? 아무튼 뭐 나이가 지금 한갑이잖아요. 톰 한갑 크루즈가. 넘었지 벌써. 그리고 톰 크루즈는 액션을 대역을 안 쓰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영화 찍은 짤들이 되잖아. 이번에도 비행기 씬이 어마어마했는데 사실 너무 지루했어요. 그거 한 절반만 했으면 좋았는데 영화 그럼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 저는 큰 스튜디오에다가 그린 스크린 걸어놓고 CG로 그냥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떤 모형에서 연기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미친 거죠. 실제 비행기에 몸을 묻고 비행기랑 같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댓글인가가 너무 웃겼는데 톰 크루즈보다 이걸 찍는 사람이 더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오히려 어쨌든 아무리 많이 그 액션 연기를 했다고 해도 어쨌든 자기는 스턴트맨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더 많은 안전 요원들이 더 많이 붙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야. 오히려 뭐 본인이 제작자니까. 아니 뭐 당연하지 자기 돈 써서 하는 거겠지만 뭐랄까 나한테 약간 노욕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그 이미 성공한 연예인들 정도 되면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 정도로 이제 남은 게 아닐까. 뭐 돈 더 벌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너무 과한 거예요. 너무 과했어. 나이 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한창 때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고 싶지 않은 젊음에 대한 욕망? 뭐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늙어서도 나 아직 살아 있어. 뭐 그런 식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뭐 톰 크루즈의 그 본인이 직접 스턴트 연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액션 씬을 하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한 3분 정도면 되는 액션 같아. 근데 뭐 그거를 6분, 7분 막 하고 있으니까 좀 질리기도 질리고 아까 말한 거의 마지막쯤에 비행기 씬도 너무 허무하게 갑자기 그 빌런이 갑자기 그냥 사고가 나서 죽어버리죠. 그 이상하게 죽어. 아니 그런 나를 게 웃기려고 한 것 그러니까 같긴 한데 옛날 미션 임파서블이랑 다르다고 느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이
개연성이 좀 떨어져요. 어떨 때 필요한 장면에서는 톰 크루즈한테 한 방에 맞고 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에 이번에 올라탔는데 첫 번째 비행기를 갈취해서 비행기에 매달려서 올라갔는데 그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이죠. 조종사를 주먹 한 방으로 비행기 밖에서 한 대 칩니다. 그게 끝이에요. 걔는. 맞아. 근데 그 나머지 애들과 싸울 때는 그렇게 치고받고 해도 쉽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션 임파서블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마블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임파서블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액션의 화려함? 그전에는 와 저렇게 해내다니 라고 하는 그 끈끈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마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결말도 뻔하고 그 액션 간의 합의겠거니라는 느낌이 너무 뻔하게 드니까 좀 뭐랄까 마지막 편인 게 나았다. 차라리 아니면 007처럼 다른 에단 헌트 역을 2대 에단 헌트, 3대 에단 헌트 이렇게 좀 계속해서 물려줬던 게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계속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마조마한 그 씬들 있잖아요. 가령 예전에 미션 임파서블 엄청 유명한 씬 있잖아요. 위에서 컴퓨터실인가 거기로 잠입해서 떨어지는데 자기 땀방울 하나가 여기 달랑 말랑하고 막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마조마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잘 하겠네. 맞아요. 뭐 그냥 그런 느낌으로 쭉 영화가 갔던 것 화려한 같아. 액션 속에 좀 지루함이 그래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약간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고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나 그 한 명에게 갑자기 인류의 모든 목숨이 그 사람 손에 달렸어. 뭐 걔 누구니? 그 마블의 걔 누구죠? 손가락 튕겨서 전 세계 타노스. 타노스의 손가락인 줄 정말. 뭐 그렇다. 그래서 영웅 서사시가 되었다. 뭐 화려한 액션이었지만 이렇게 끝맺는 게 미션 임파서블 팬들을 위해서 낫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어떤 다른 여자와 키스씬을 하거나 그런 이상한 맥락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그것만은 그래도 다행이었다. 그렇죠. 다행히 한국 영화는 아니었다.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약간 헐리우드 액션 영화에도 약간 나는 그런 특징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갑작스러운 키스. 갑작스럽진 않지 당연히. 근데 이제 약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떤 역경을 같이 이겨내고 나서 갑작스럽게 어떤 로맨스가 싹트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키스를 해. 막 그게 난 너무 싫은데. 미션 임파서블의 긴 서사 속에 어쨌든 사랑했던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 아픔을 간직한 에단 헌트가 갑작스럽게 거기 나온 여배우랑 키스를 해버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나는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었어. 어디 씬인지 알잖아요. 그런 약간 비스무리한 씬이 살짝 나와서 제발 하지 마. 60 먹었는데 썸 탄다는 느낌도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60 먹은 배우가 저 썸 타고 있네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맞아. 리즈 시절에 뭐 톰 크루즈면 뭐 아내가 죽은 바로 직후에 썸을 타도 설레하고 하겠지만 지금 뭐 전혀 설레진 않죠. 맞아. 아무튼 뭐 어쨌든 바람 잘 쐬고 왔습니다. 이제 주제 이야기로 넘어가서 드디어 이번 주가 저의 육아휴직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그리고 마지막 주의 평일 마지막 날이야. 오늘 금요일이죠. 첫째와 둘째가 태어나서 사용을 했던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좋은 제도인 건 맞아요. 육아휴직 제도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옛날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을 봐주던 시대가 이제 아니잖아요. 부모가 일하면서 오롯이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시대다 보니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그래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경제적 걱정이 좀 덜하게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건 감사하고 또 아무나 또 육아휴직을 또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뭐 쓰기도 어렵고 좀 그래도 근로자들만 좀 쓸 수 있는 제도다 보니까 그것도 좀 아쉽기는 한데 맞아요. 어떻게 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마무리 발언 같은데? 마무리는 아니고 이제 처음에 이제 한번 마치니까 이제 어땠나 소회를 떠올려 보니까 참 좋은 제도인데 전 국민이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저희가 지금 둘째는 작년 8월 중순, 둘째 주인가 셋째 주부터 이제 출산휴가를 3개월 쓰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연달아서 썼는데 그래도 첫째 때는 1년 넘게 해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쓴 것 같아요. 한 13개월, 14개월 썼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연년생이고. 둘째는 또 얘기하기가 회사에. 맞아. 거기다가 터울이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나이가 조금 있고 여자 나이의 노산 기준이 35살이다 보니까 그걸 좀 맞추려고 빨리 계획을 해서 이제 연년생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선택이긴 했지만 회사 가서 복직을 하자마자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육아휴직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그쵸. 민망할 상황은 아니지만 민망해 미안하니까. 왜냐하면은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에 사람이 없는 거 뻔히 알고 그러니까 그 팀원들한테 미안한 거죠. 회사한테 미안하기보다는 나랑 같이 일해야 되는 그 팀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서 이야기를 근데 안 할 수는 없지. 안 할 수는 없죠. 이야기를 그래서 만약에 육아휴직 안 써준다 그러면 저는 퇴사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첫째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고맙게도 이제 받아주셔가지고 육아휴직을 그래도 한 이번에는 한 8개월 정도 쓴 것 같아요. 8개월 9개월. 뭐 고마운 거는 제 생각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육아휴직을 쓰는 건 저희의 권리인데 얼굴 붉히고 쓰지 않게 잘 조정해 준 면이 고맙다. 육아휴직을 쓰게끔 해준 게 고맙지는 저는 않고요. 그건 권리니까 쓰는 게 당연한데 얼굴 붉히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합의를 해서 육아휴직을 내 마음 불편하지 않게 쓰게 해준 건 팀장님으로서 고마운 일이죠.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는 이거 약간 정보성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출산휴가는 총 3개월을 쓸 수가 있어요. 출산일 기준으로 뒤로 무조건 45일인가를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산휴가를 3개월 다 썼는데 그때, 유급이죠 그때는. 그렇죠. 회사에서도 돈이 조금 나오고 정부로부터 돈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한 달에 받는 금액이 내 통상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돈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그래도 나름 이제 풍족하게. 왜냐하면 그때 또 돈이 많이 들어가. 이제 산부 가서 애도 낳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일할 때에서 이제 갑자기 일을 안 하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손실 없이 풍족하게까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받던 만큼 그대로 더 부족하진 않게 이렇게 어쨌든 보장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수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그거는 첫째랑 둘째랑 해서 받는 금액이 좀 달라졌어요. 첫째 때는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 동안 110 얼마가 나왔거든요. 원래 150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몇 프로를 떼고 줘요. 왜냐하면 얘가 회사 다시 복직을 해서 6개월 동안 더 일을 하면 그래 회사도 이 직원을 제대로 고용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사후 지급금 형태로 또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110만 원 언저리를 받고 복직을 하고 6개월 있다가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한 육아휴직 쓴 기간 플러스 곱하기 이제 못 받은 30몇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작년에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첫째 때 받은 거. 그게 한 1,600만 원 정도가 돼. 월급처럼 받았으니까. 그죠? 월급을 대체해서 받았으니까. 맞아요. 보통 뭐 1, 2천만 원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사측이 준 것도 있고 정부에서 지출한 것도 있고. 우선 알아두셔야 될 건 출산급여 같은 경우는 회사가 조금 내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고 그다음 육아휴직 급여는 100% 고용노동부에서만 줍니다. 그렇게 되고 제일 킥은 뭐냐면 6+6 제도였어요. 이게 이 제도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쓰면서 참 저희 부부의 특징인데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안타까움을 갖고 써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6+6 제도는 이제 연달아서 쓰면 남편이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남편이 연달아서 쓰면 최대 6개월까지 이제 월급에 대해서 상한선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전에는 이제 뭐 100몇십만 원 이 정도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였다면 뭐 200~300만 원 정도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주게 되는 거죠. 통상임금 전부를 주는 건 아니고요. 통상임금까지 줘요. 통상임금까지 주는데 이제 제가 월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걸 다 받을 수 있었던 거지. 통상임금에 뭐 400~500 되시는 분들은 400~500을 다 받지 못하죠. 450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450까지인데 아무튼 저는 거기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네, 통장임금을 400? 다 받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남편도 육아휴직을 쓰게끔 하기 위한 제도고 뭐 점점 더 확대를 시키고 있죠 이 제도를.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들이 육아휴직을 절대 안 썼는데 그래도 쓰는 사람 비율이 늘어났어요. 이게 저는 6+6 제도를 듣긴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복직을 하고 이제 감자 씨가 다시 육아휴직을 연달아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2월 중순부터. 설 지나고 나서부터 썼죠. 근데 분명히 나는 남편한테 감자 씨한테만 육아휴직 수당이 가는 걸로만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내 통장에도 돈이 꽂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제 하면서 생각을 보니까 이제 나한테도 일하고 있는 나에게도 정부에서 돈을 주고 남편한테도 돈을 주고가 되는 거죠. 풍족했다. 그 6개월 너무 풍족했고 근데 뭐 직장 사정 따라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아휴직을 사실 쓸 수가 없는 직장이에요. 이제 대체 가능한 자원이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 학교가 대안학교, 제가 일했던 곳이 대안학교고 제가 했던 업무를 이렇게 사람을 기간제처럼 구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면 이제 학교가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출근을 했죠. 일주일에 몇 번씩 출근을 해서 사실 돈 받으면 안 되거든요. 학교한테 육아휴직 중에는.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제 기름값 써가면서 학교에 출근을 해서 이제 애들 무료로 가르치고 또 수업해주고 뭐 그렇게 했던 기간이 있었죠. 근데 그 1년간 일주일에 2번, 3번씩 계속 출근해서 물론 풀타임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 수업만 딱 해서 뭐 어떤 특정 수업만 딱 하고 관리들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첫째가 혜원이가 시간제 보육에도 적응을 잘했고 어린이집도 적응을 잘해서 그래도 오전 시간에 항상 수업을 잡으셨잖아요. 맞아요. 애기 보내는 것 때문에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어쨌든 뭐 저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애써주셨던 거니까 고마운 마음이 참 있었고 저도 그 동료들과 관계가 중요해서 어쨌든 뭐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했던 것 같아요. 월급을 안 받으면 사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꾸역꾸역 6+6 제도를 유지시켰던 것 같아요. 6개월을 또 그렇게 했죠. 저희 학교 이제 교감 선생님도 사실 아기를 낳았는데 저희 학교가 인력이 대체가 안 되다 보니까 교감 선생님은 6+6 제도를 못 쓰셨어요. 또 이제 형수님이죠. 형수님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셨거든요. 상담사이시면서 비정규직으로 이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거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없으셨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받으면서도 교감 선생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들으니까 조금 미안하더라고 그게. 이게 혜택을 나는 다 받는데 어쨌든 한 푼도 못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유효한 제도가 아닌 것이 좀 안타까웠다 생각입니다. 둘째 때는 육아휴직 수당을 주는 금액이 많이 달라졌는데 첫째 때는 한 달에 그냥 무조건 150,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후지급금 형태로 지급을 해야 되니 실제로 들어오는 건 110만 원대였다면 이번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사라지고 그냥 얘가 복직을 하든 말든 우선은 준다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에서 3개월까지는 250만 원, 그 다음에 4에서 6개월 동안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개월, 6개월까지 지금 육아휴직을 쓰고 뭐 앞으로는 또 출산휴가 3개월 쓰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200만 원까지 받고 이제 복직을 하게 돼요 이번엔. 근데 제도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아까 말했다시피 감자 씨가 좀 더 많이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근데 이게 회사에 난 되게 미안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미안한 건 사실 조금 있기는 한데 실제로 회사들한테도 혜택을 좀 줘요. 우리가 복직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뭔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돈 달라. 우리 육아휴직 얘한테 이만큼 해줬다. 그러면 몇백만 원을 줍니다. 회사한테도 이제 지원이 나가니까 너무 막 회사가 나 고용해주느라 돈 나가고 있을 텐데 미안한데 막 이런 생각이 나 좀 했었거든 처음에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또 회사가 이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다른 그 경영지원팀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신청을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때서야 이제 신청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담당자분들도 잘 몰라요. 사실 또 육아휴직을 그렇기도 하고 육아휴직 자체를 많이 안 쓰셨으니까
나만큼 많이 쓴 사람이 지금 이 회사에 없더라고. 여자 과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지만 그 두 분 다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한 1, 2개월 쓰고 다시 다 복직을 하셨더라고. 다들 애들 어떻게 키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다 이렇게 뭐 조부모님들이 키워주시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하더라. 육아휴직 하면서 이제 그냥 느낀 것들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네. 저는 이제 엄마들이 조동 하거든요. 조리원 동기. 나는 근데 그게 없었어. 근데 그 코로나 시기쯤에 애를 낳았던 엄마들은 다들 알겠지만 조리원 동기라는 개념이 크게 없었어요. 뭐 수유실에서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정도? 그리고 첫째 때는 이제 첫째가 그 황달이 좀 심하게 있어서 거의 5일 동안 조리원 올라가서도 막 계속 있으니까 그 황달 치료를 한다고 어떤 바게스 같은 데라고 해야 되나? 어떤 플라스틱 트레이 같은 데 애를 넣어놓고 거기에 이제 무슨 파란색 광선을 쏩니다. 그렇게 해서 얘한테 그 황달이 몸이 노래지는 거잖아요. 뭐 안에 그 호르몬 수치가 뭐가 있어서 이제 피부가 노래지는 건데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치료를 거의 5, 6일 동안 그 바게스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너무 우울한 거야. 그 안에서 맨날 울고 감자씨는 와가지고 뭐 나름 달랜다고 달래는데 뭐 옆에서 TV만 보고 있는 거고 다 싫었어 그때는. 어쨌든 뭐 그리하여 수유실도 잘 안 갔어. 일부러 다른 엄마들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첫째 때는 조동이 없었어요. 저는. 그러다가 너무 또 심심한 거야. 집에 심심하다는 표현은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는 건 아니고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집에 남편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나도 카톡방에 들어갔지. 대전 지역 23년 2월생 엄마들 모임이라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 끼띠 엄마들만 모이는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했죠. 근데 이게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이 아기들을 서로 비교를 하게 돼. 얘는 벌써 저거 했다더라? 얘는 벌써 분유를 얼마나 먹는다더라? 근데 우리 혜원이는 막 안 먹으려고 발버둥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겁나니까 비교를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막 이것저것 물어봐서 어떤 정보를 얻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엄청 중요한 정보들이 크게 오가진 않지만 거기서 우리 아이는 이 평균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혼자서 좀 많이 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뭐 감자씨한테 얘기를 하면 별로 관심은 없어 보이는 것 같긴 했지만 어쨌든 제 딴에는 좀 그 당시에는 중요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키우고 나서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 중간에 키우는 과정 안에서 거기다가 첫째니까 그녀들의 말에 약간 많이 휘둘렸던 감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 시기가 나한테 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 아니, 저희 첫째 딸이 이제 심각할 정도로 밥을 안 먹는 아이였거든요. 이제 뭐 안반모라 그래서 밥 안 먹는 아이들 모임 뭐 해서 거기 활동도 아내가 열심히 하고 로키 씨가 많이 했는데 뭐 무관심했다기보다는 그 조리원에서 나올 때 그 조리원에 계신 분이 저희한테 조심히 가세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대범하게 키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이게 뭐 아내가 이것저것 걱정하는 건 사실 많이 알았는데 같이 거기서 옆에서 방방방방 뜨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나머지 뭐 신의 일 아니겠어요? 그죠? 뭐 나의 일도 아니고 뭐 너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럼 뭐 신한테 맡겨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무덤덤 하려고 애를 썼죠. 무덤덤 뭐 실제로 제 마음이 그렇게 저도 요동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괜찮겠지 생각은 했어요. 불안하긴 속으로 했죠. 이렇게 안 먹어도 되는 건가 막 불안하긴 했지만 어쨌든 좀 가급적 아이를 좀 대범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범한 게 아이를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좀 들흔들리게. 아이 인생은 아이가 살아가는 거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막 의미 부여를 뭐 부모가 세게 하면 또 끝이 없잖아요. 뭐 그쵸. 근데 이제 엄마들은 엄마들이고 소아과에 예방접종을 하러 갈 때마다 애 몸무게가 왜 이러냐고 더 먹여야 된다고 하는데 입에 진짜 나쁘게 표현해서 쳐넣을 수가 없잖아. 그것도 진짜 초반에는 이유식을 잘 모르니까 애가 그냥 억지로 숟가락을 밀어넣는 걸 하는데 안 먹어도 얘가 울고불고 해도 얘 먹어야 돼. 왜냐면 얘가 너무 몸무게가 점점 떨어지니까 평균보다.
근데 뭐 그것도 초반에나 그렇지 그다음부터는 진짜 막 울어 제끼고 뱉고 투레질 하면 답이 없어. 내가 억지로 먹을 수 있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감자씨 말대로 신에 맡겨야지. 아니면 지가 알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지. 당시에는 나도 하는 만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식습관이 좀 잘못 들었어요. 저희 첫째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먹는 애인데 저희가 간절히 먹이려다 보니까 간을 좀 빨리 시작했어요. 간을 빨리 시작하고 뭐 거기에 뭐 당류도 좀 들어가고 뭐 지금 이제 2살짜리인데 뭐 안 먹는 게 없어요. 케이크도 먹고. 아니 뭐. 네, 지금 뭐 집에 오면 맨날 과자만 찾아서 정말 식습관이 뭐 저희가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만 좀 그렇게 됐다. 우리 둘째는 지금 진짜 맛없는 거 입에 넣으면 다 먹거든요. 근데 첫째 때는 첫째는 뭐 이미 간이 다 돼서 어른 입맛이에요. 어른 입맛 이제. 맞아. 그러니까 어른처럼 먹어요. 이게 저희가 둘째를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 제발 첫째보다 많이 좀 잘 먹는 애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것만 잘 먹죠. 건강하고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다였어. 과체중이에요. 둘째는 그 표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표준에서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원래 보통으로 태어났는데 이 그래프상으로 이제 쭉 위로 가버렸어 지금. 또 신기하네. 그렇다. 아무튼 기질이 그렇게 다르네요. 그래서 둘째를 키우니까 더 알겠어.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였구나. 내가 뭔가 첫째 때 내가 요리를 못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둘째를 키우면서 조금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이제 로키 씨는 이제 다음 주면 육아휴직이 끝나지만 육아휴직을 이렇게 보내면서 느꼈던 느낌은 일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아기가 너무 이렇게 쑥쑥쑥 지금 크거든요.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한 단어 내뱉고 2단어 내뱉고 지금은 뭐 문장처럼 비스무리하게 내뱉거든요. 의사소통이 이제는 많이 돼요. 그 과정이 너무 예뻐서 사실 육아휴직은 너무너무 제 인생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뭐 아내랑 같이 24시간 붙어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끝없이 붙어 있고 저희가 사실 아기 낳기 전에나 뭐 이럴 때는 뭐 크게 서로 뭐 이런 거 없었는데 뭐 결혼한 지도 좀 몇 년 됐고 한데 24시간 계속 붙어 있으니까 서로한테 계속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서로 이렇게 툭툭툭툭 거린다 그래야 되나? 뭐 보이고 그쵸. 뭐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지만 현명하게 잘 넘긴다면 어쨌든 뭐 아이랑 있는 이 시간이 좀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육아휴직을 쓰고 뭐 그럴 건 아니니까 그래봤자 뭐 얼마 저도 뭐 지금 바로 복직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뭘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사실. 이 시간이 되게 뭐 앞으로도 뭐 저희 부모님들 제 딸들 보면 막 너무너무 좋아서 막 자지러지시거든요. 엄마 미치겠다 이뻐서 미치겠다 항상 이러잖아. 네. 저희한테 이 시간이 또 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걸 잘 아니까 사실 육아휴직은 좀 추억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첫째 육아휴직 들어가기 한 몇 달 전인가 이제 팀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팀장님도 자기 와이프분이 저기 대덕단지의 연구소에 다니세요. 연구원인지 거기 다니는 뭐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인지 어떤 직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 공공 연구기관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둘 다 당시에 육아휴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도 와이프분도 육아휴직 쓰지 못했고 본인도 쓰지 못해서 자기 첫째, 둘째를 둘 다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처가댁이죠. 처가댁이 이제 부산이래요. 부산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가긴 했지만 뭐 그때 당시에 뭐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부모님 보내주셔도 이쁜데 그 시기가 너무너무 이쁜데 그거를 자기들이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진짜. 본인들이 키웠으면 좋겠는데 딴에는 눈치 보여가지고 둘 다 못 써가지고 결국에는 처가에 보내서 주말마다만 애를 볼 수 있었고 그런 게 이제 육아휴직이라는 게 지금 어쨌든 그 팀장님의 자녀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더 쓰기 힘들었겠지 지금보다. 그죠. 그래서 저보고는 그래서 꼭 이쁠 때 영상도 많이 찍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서 육아휴직 쓰는 거 자기는 진짜 대찬성이라고 회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도 나름 진짜 가정적이신 분이라 가지고 남자분이신데 어쨌든 뭐
그렇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잘 이야기도 해주시고 회사에. 제도는 따라가는데 이제 회사는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라는 책 리뷰할 때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이를 낳는 것들을 어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회사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회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번 정책들이 뭐 주 4일째, 4.5일째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뭐 정책적으로 디테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월급이 안 줄고 뭐 노동시간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지 그건 정책 위반자들의 역할이고 하겠지만 좀 미래 사회는 분명한 것 같아요. 좀 아이를 돌보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 나가지 않고서는 뭐 아이를 안 낳는 문화가 사라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점점 줄어드는 그렇게 못하는 회사들은 이제 노동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점점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도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건 그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아이를 기르는 여성이 혹은 아이를 기르는 여성이 어렵지 않게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앞으로 계속 인기가 있고 그런 회사들이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능력 있고 좀 이렇게 능력 있고 하지만 육아도 해야 되는 엄마들이 외국계 기업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외국계는 그런 게 잘 돼 있고 눈치를 그렇게 주지 않으니까 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금 남성 노동 인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절대적으로 적은 노동 인구 비율이 청년층 노동 인구가 굉장히 적고 그다음 여성 30대 40대 여성 노동 인구가 굉장히 적다고 나와 있어요. 이웃 나라나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그럼 우리나라가 노동 인구를 늘리려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 그리고 이 30대 40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회사로 그 시대가 바뀌어야 그래야 노동 인구가 줄어도 없던 인구에서 노동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성 확보가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년 연장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젊은 사람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 가야 앞으로 대한민국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제도는 확대돼야겠죠. 얘들이 낼 세금이 어디겠어요. 저희 딸 둘이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희가 안 나왔으면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 없죠. 얘들이. 근데 얘들이 20살, 30살 돼서 얘들이 30년 동안 낼 세금이 지금 우리가 꼴랑 받은 거에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좀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 정책이 1억 준다더라고요. 얘기 나오면. 근데 이게 정말 옛날에 허경영이 했던 얘기잖아. 너무 허경영이 했던 얘기인데 1억 주면 나을까? 근데 사실 여건의 문제인데 1억 주면 과감하게 한 2, 3년 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과감하게 1억 주면은 예를 들어 둘 낳았으니까 세전인가? 세분가? 어쨌든 둘 낳았으니까 1억씩 저희가 2억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1억씩 딱 받으면 여보 그 록시랑 저랑 적어도 한 3, 4년은 애들 기르는데 집중하면서 그냥 일 안 하면서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1억이면 충분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뭐 원래 저희 둘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게 그래도 벌써 몇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엄한데 쓰지 말고 이렇게 해줘. 근데 저는 그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돈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가령 얘네들이 중고등학교가 갔을 때 사교육이 진짜 비싸서 문제라고 난 생각해요. 오히려 돈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 또 그래요? 네. 사교육은 부모의 선택 문제고 그건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사교육을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는 이제 보육의 문제가 같이 걸려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이제 보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건 아니지. 그때는 사교육은 이제 부모의 욕심이죠. 저희 부부만 해도 이제 아이한테 이제 돈을 모아주고 있죠. 그 적립식으로 이제 통장에 그 주식 통장에 모아주고 있죠. 저희는 사교육에 쓸 돈일 바에는 그 돈을 모아서 20살 때 목돈으로 주겠다라는 생각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있긴 해요. 뭐 사교육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아이가 원한다면 해주겠지만 근데 진짜 목돈이 필요할 만큼 사교육을 해줄 생각은 없어요. 그건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뭐 자녀가 미술을 한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럼 이제 등골이 휘겠지만 어쨌든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이제
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요때까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력 단절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낳을 수 있는 사회는 두 번째예요. 기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낫습니다. 아닌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은 이제 맞을 수 있는데 예전에 기를 수 있는 사회여서 낳은 건 아니잖아. 그때는 뭐 그 사회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때는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졌고 아이를 낳으면 여성들은 일을 그만두고 아기를 돌보는 게 당연시되던 약간 옛날 문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여성들이 없잖아요. 무슨 소리죠? 아니 거의 엄청 많죠, 여보.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안 해도 기를 수 있으면 일을 하고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를 수 있으면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런 다수가 대부분이 중간 30, 40대에 여성들이 노동인구 수로 많이 안 잡힌다면서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럼 중간에 이 사람들이 어쨌든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학까지 다 나왔을 거고 뭐 다는 아니겠지 당연히. 근데 많은 수가 대학을 나왔고 어떤 전공이 있고 어쨌든 어딘가에 취직을 했다가 중간에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육아로 인하여 이제 커리어가 단절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건 아니지. 엄청 많지 여자들은 진짜. 제 말을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좀 전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경력 단절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야. 아기를 위해서. 아기를 낳으면 좋죠. 근데 아이를 낳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겠느냐 요즘 시대에. 그런 마음까지 들지는 않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 다둥이가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 맞아. 맞네요. 대부분 그래도 웬만하면 다 같이 일과 아이를 가정을 다 같이 이루고 싶죠. 다 같이 하고 싶은 게 마음이죠. 옛날에는 여자가 포기하는 게 좀 당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시대는 아닌데 아직도 뭐 많은 문화는 난 있다고 생각해. 그럼 문화가 있는 거고 그런 시대가 아닌 건 맞죠. 그렇게 하는 거야 뭐. 맞아요. 그래요. 그렇죠. 여성한테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시대고. 아무튼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육아휴직 제도는 좀 한 발자국 뛰었다라는 생각 정도 저는 들어요. 저는 어쨌든 매우 만족하면서 쓰긴 썼고, 근데 이게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니까 육아휴직을 쓰겠지 당연히. 그렇죠. 맞아. 그게 저는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고용보험을 내야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고용보험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맞아요.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냥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전환이 일어나서 비정규직도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도 사업주들도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폭넓게 어떤 수당으로서 뭔가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이것은 이제 좀 혼인율을 좀 높여야지. 그다음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출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건 좀 너무 딴 얘기인가? 아니 뭐 혼인이야 뭐. 저는 그러니까 육아휴직 제도라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안 하고는 자유죠. 요즘 시대는 자유죠. 아기를 낳고 안 낳고도 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아이를 낳고 싶은데 여건 때문에 못 낳는 건 정부가 해줘야죠. 아이를 아이를 낳아라. 정부가 뭐 정책으로 아이를 낳아라 정책으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해라. 이것도 정책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개인의 선택과 자유죠. 그 정도는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낳고 싶은데 못 낳고 있는 사람들 뭐 불임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해줘야 되고 낳아서 기르고 싶은데 여건 때문에 어렵다면 이게 보조금 줘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게끔 서브해줘야 되고. 저는 보조금과 근무 단축이 두 가지 옵션이 있다면 나는 무조건 근무 시간 단축을 선택을 하고 싶거든. 저도 아까 얘기한 거예요. 주 4일제, 주 3일제.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책에서는 생산성이 주 3일제로 해도 충분한 생산성이라고 해요. 책에서는 뭐 이 책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책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생산성의 폭발이 일어난 건 맞다. 예를 들어 개발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지만 개발자는 사실 주 5일 출근하는 게 이미 사실 문제가 주 5일 출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미 좀 합의가 되지 않았나요? 이제 다른 직군들은 AI를 크게 활용하지 않는 직군들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생산력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산성이. 노동 시간을 좀 줄이는 사회로 가야 되는 건 좀 맞아요. 네. 제가 어제도 그 감자 씨한테 얘기를 했지만 여보 그 충남에 무슨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이 있대, 보육시설이 있대. 그래서 와, 근데 댓글을 보니까 오빠 환장하겠다 막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상식 밖의 부모님들은 당연히 어디든 있고, 그 부모들이 약간 아이를 방치하거나 그런 기간에 학대하거나, 학대라기보다 정서적으로 아니면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애를 고립시키거나 그쪽으로 자기가 키우기 싫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정말 너무 흔치 않은 케이스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저기 가 있는 애들은 불쌍하다, 엄마 아빠가 얘네들 학대하는 거다, 애들이 정서적 발달이 얼마나 중요한데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댓글들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내는 부모들, 그리고 특히나 저녁 10시, 11시에 맡기게 되는 거는 정말 어떤 진짜 크리티컬한 어떤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댓글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비난조가 많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약간 자기들이 키워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입을 대는 건가. 그리고 대부분의 상식적인 부모라면은 어린이집에 오래 보내는 거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게 대부분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간 좀 이게 무슨 문화인가 도대체. 왜 이런 마인드를 사람들이 가지게 됐나. 매우 흥분하신 것 같군요. 너무 화가 났어. 어제 그 댓글을 아침부터 열받게 해가지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 사회 전체의 어떤 걸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맞아요. 네, 맞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정부가 보육의 기능을 강화해줘야 되는 차원에서 24시간 보육원이라는 건 정부가 보육의 기능을 극대화시킨 거죠. 예를 들어 갑자기 우리 첫째 딸이 아파요. 갑자기 밤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둘째 딸까지 업고 막 그 깐난쟁이 업고 들고 갈 수는 없거든요. 잠깐 이렇게 맡길 때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저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쨌든 보육의 기능이 그렇게 강화된 건 참 뭐 좋다. 그걸 악용한 사람들은 이제 제도나 이런 걸로 이제 추려내고 가리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어쨌든 정부가 보육의 기능을 늘려 나가는 것들이 미리 예단해서 악용될 것을 겁내서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고선 나라가 생존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가령 SF 같은 것들을 보면 SF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SF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들을 극대화시켜서 미래에 확장시켜서 그걸 스토리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수많은 SF 소설들에서 미래 사회에서 국가가 아이들을 100% 양육하는 것 같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한 SF 소설들이 많아요. 맞죠. 가령 얼마 전에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유행했던 페인트라고 하는 책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국가가 아이들을 처음부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부모와 커넥트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오히려 자기가 만나고 싶은 부모를 선택합니다.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서 매칭시켜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SF 소설들에서 국가가 아이들을 처음에 낳았을 때부터 뭐 젖먹이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모두 다 책임져주는 시스템들을 그리고 있는 소설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의 단면이 아닌가. 보육이 매우 강화되어야 되고, 주 3일째 얘기하셨지만 그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고서는 노동 시간을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줄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어쨌든 보육하던 시기, 그 시기에만큼은 노동 시간을 잘 줄일 수 있도록, 그게 어렵지 않도록 회사 측이랑도 문제가 없도록 좀 조정을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 키우는 엄마들이 일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건 어린이집으로부터 낮 시간에 전화를 받는 것이야. 맞아요. 갑자기 지금 아기가 어디가 아픈데 어디 가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데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든 아빠든 연차를 쓰든 반차를 쓰든 해서 이제 가야겠죠. 데리러 가야겠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애들이 아프면 뭐 2, 3일씩 아프기도 하고 2, 3일씩 아픈데 얘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사실 마음이 안 좋잖아요. 수족구 엄청 돌잖아요. 수족구 한 번 걸리면 5일인데 못 가. 5일 동안 어린이집 못 가요. 그러면 뭐 5일 동안 연차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연차 제도가 잘 돼 있는 데는 그래도 되죠. 그런 거 할 수 있죠. 5일. 근데 애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아파요.
세 달만 아파도 1년 연차 끝난다니까요. 참.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야. 아니 어린이집에 애가 아픈데 약 사가지고 보낸다고 요즘 학부모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보내.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엄청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가 아픈데 벌써 아픈 애를 갖다가 어떻게 약을 챙겨가지고 어린이집에 보내냐고. 안 가면 어떡할 건데? 그럼 누가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할 건데 매번. 그래서 조부모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조부모랑 가까이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맞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기르는데 뭐 온 마을이 옛날에 노력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부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마을이 없는 시대니까 나라가 마을 역할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같은 시대는 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 단 2명이서 부부가 둘이서만 애의 양육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시기가 최근 한 100년이라고 난 들었거든요. 제일 깔끔한 건 한 명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모든 문제가 없어요. 애가 아파도 나머지 한 명이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그렇죠. 이제는 맞벌이를 않죠. 뭐 아예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뭐 우리 로키 씨가 가장 원하는 일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삶 뭐 그런 걸 로키 씨가 꿈꾸지만 일하지 않는 건 아니지. 그쵸, 일하는 곳이 없는 일하는 곳을 특정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9시 일해서 3시에 퇴근하는 직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하고 하루에 5시간 일하는 거네. 일을 많이 했다 적다 3시면 3시까지만 퇴근해도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애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요. 초등학교 저학년 12시 1시면 애들 그만두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때도 역시 양육하고 한두 시간만 좀 어떻게 버티면 어쨌든 애가 어디 있게 학원으로 가든가 하게 하면 사실 그 이유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으니까 9 to 6가 아니라 9시에 3시 너무 좋지. 9 to 3의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9 to 3면 사실 주 5일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회사원들 나는 8시가 정말 풀로 9시부터 6시까지 막 엄청 일을 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 집중력이 그 정도도 안 되고 몰라 가끔씩 마감 기한이 막 엄청 있는 날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대부분이 앉아서 그냥 서핑도 좀 하다가 일 좀 하다가 메일도 좀 읽다가 메신저도 좀 하다가 그 카페테리아 가가지고 차도 한잔 동료들이랑 마시다가 그렇게 해서 8시간 보내는 거잖아.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저 거기에 꼭 동의하진 않아요. 아 그래?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게 9시부터 6시까지 만약에 열의 집중력을 쓰는데 시간이 기니까 중간중간 열에서 느슨한 열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9시에 3시가 된다고 열을 다 쓰나? 그렇진 않아요. 그 느슨한 텐션 그대로 3시까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잖아요. 아니 일이 정해져 있잖아. 해야 되는 일이 마감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 느슨하게 그냥 할 수 있지? 마감해야 되는 일이 주어질 때 하루에 그 정도 일을 꼭꼭꼭꼭 마무리해야 퇴근하는 제도도 아니거니와 저는 그래요. 9시, 6시까지 하던 사람이 3시까지 할 때 그 여유로운 텐션을 갑자기 쫙 줄인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애들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 이만큼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해서 잠깐 쉬는 시간도 갖고 딴 생각도 하고 해서 하루에 문제집을 뭐 모의고사 하나를 다 풀고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3시에 하교를 하게 된다고 해서 모의고사 하나를 똑같이 꼭꼭 다 풀고 하교하는 애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런 애들은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AI의 또는 아니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서 추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소됐을 때 이제 텐션은 똑같이 유지해도 6시까지 하던 업무량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저는 그렇게 되면 AI 생산성을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노동시간 지금 저희가 논박을 서로 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마찬가지잖아요. 52시간 주 52시간 하는데 주 60시간 주 70시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일을 뭐 많이 하게 된다 해서 생산성 확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 일 많이 하고 일 적게 하고 한다고 생산성이 늘고 줄고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그 시간 안에 자기가 보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한만큼 보내고 오게 될 겁니다. 3시까지여도 그 정도 텐션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할 이유가 없죠. 노동시간 단축을 해서 만약에 100의 일을 얘가 8시간 동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 10시간 100의 일을 8시간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그 정도 퍼센테이지라면
9시부터 3시까지 했을 때는 60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회사 입장에서 할 이유가 없죠. 라고 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사용자 당에 내가 사용자 측에서 쓰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비슷한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와야지 주 4일제를 하든 단축 근무를 하든지 하는 거고, 가령 그 얘기를 하는 거면 지금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육아휴직이 아니더라도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데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고 하면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를 쓸 수가 있어요. 총 하루에 4시간씩 쓸 수 있는데 그럼 반나절 일하고 퇴근하는 거야. 그럼 내 연봉이 반보다 더 많이 깎이겠죠? 어찌됐든 근데 그걸 쓰는 분들도 있고, 근데 나도 한 1시간, 2시간은 좀 조정을 해볼까라고 혼자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럼 회사 입장에서 내가 그만큼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걸 기대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마인드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저는 네. 틀린 말씀은 아닌데, 시간 줄여줄 테니까 더 열심히 일해? 그럴 거면 안 줄이죠. 아, 그런가요? 저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런가요? 줄일 테니까 더 열심히 일해줘.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이제 실험 같은 거 하잖아. 8시간 일하는 거랑 6시간 일하는 거랑 뭐 그렇게 해서, 아니면 주 5일제랑 주 4일제를 일을 했을 때 생산성이 많이 차이가 나나? 아니면 이 정도도 비슷한 수준인가? 라고 했을 때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단축 근무가 된다고 하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제 오히려. 조건이 그죠. 생산성이 줄여도 된다라고 하는 생산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근데 줄이는 만큼 네가 더 생산성을 더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라 지금은 잉여가 되니 줄여도 된다라는 선판단이 있어야 줄이는 거고, 그거 더 열심히 줄일 테니까 더 열심히 일해. 그전에 네가 일하던 텐션보다 더 집중해서 해. 저는 사람의 집중력이 그래서 며칠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1년 내내 회사에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일할 텐데, 그럼 나는 6시간 일하던 집중력을 3시간으로 땡겨서 그렇게 1년, 2년, 3년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산성이 늘어나서 6시간에서 3시간을 줄여도 문제가 없는 정도의 그런 생산성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때 줄이는 거지. 줄일 수 있게끔 사측이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줄여주지 말든가. 그런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좁혀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사실 그렇게 일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뭐 어찌됐든 뭐 이것은 우리의 차이로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계속 이야기해봤자. 로키 씨 같은 성격이, 로키 씨는 빨리 해치우고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성격이니까. 맞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AI를 써서 이제 동료가 그 전에 뭐 6시간 걸리던 일을 4시간, 3시간 만에 딱 끝낼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 뭐 그때는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산성을 이미 회사가 갖추지 못했는데 시간을 줄인다? 저는 뭐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해라? 저는 뭐 그 앞에서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서로 어려운 얘기지 않나. 회사도 불만이 생기고. 근데 이게 뭐 우리 직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특성이 그러니까 일반 이제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내 투입 대비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산출물이라는 게, 산출 양이. 근데 여기는 내가 8시간 앉아 있어서 코드를 한 1000줄을 짰어. 그럼 그것이 생산성이 높은 것인가? 라고 난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게 아니거든. 이쪽 일은 그런 거가 아니니까 이제 굳이 시간을 따져야 되냐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로키 씨랑 저랑 업무의 차이인 것 같아요. 로키 씨는 어떤 것들이 이제 수치화돼서 업무가 늘어나고 줄고 눈에 보이는데, 가령 제가 아이들한테 오늘 수업 10분 일찍 끝내줄 테니까 40분 수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분 일찍 끝내줄 테니까 30분 동안 40분 배운 만큼을 지금부터 너희들 공부하는 거야? 애들 좋아서 네 대답하거든요. 안 하겠지. 안 해요. 절대 그렇게 해야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0분치를 30분에 하기 위해서 애들이 스터디 하드를 더 한다? 초반에 5분은 그렇게 하는 척을 하거든요. 다시 원래 텐션으로 저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역시 그러니까 이게 나랑 감자 씨랑 속해 있는 그 분야가 달라서 생각하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사람의 노력으로 생산성이 늘어나진 않는다. 이렇게 애씀, 마음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함,
당연히 그 생산성이 안 늘지. 네, 그런 그러니까 거는 그 척도가 안 되지.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다.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저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작년 2024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했고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까지 이제 어쨌든 육아를 하고 계신데 어때? 그때 육아휴직 해도 조금 회사 일도 좀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좀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래서 그때 뭐 전기도 배우시고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 어때? 요즘은 그것들을 잘 해냈나? 요즘 이제 독서실은 잘 못 가고 있는데 어쨌든 꾸준히 가고는 있어요. 꾸준히 거의 안 빼놓고 가고 있죠. 거의 안 빼놓고 가고 있는데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낮에 아기가 자요. 그럼 단순한 계산으로 애가 보통 2시간 자니까 2시간 나에게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에 애랑 그 드자비질을 한번 하고 나면 일단 침대로 잠깐 가서 누워있고 싶어요. 근데 누우면 끝이야.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애가 중간에 꼭 2시간을 안 잘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귀를 쫑긋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언제 깰지 모르니까 사실. 그러니까 몰입을 못해요. 맞아. 몰입이 안 되면 퍼포먼스가 머릿속을 그렸던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로키 씨도 이제 수영하러 나가고 저도 아예 집 밖으로 나가서 딴 거 하러 나가죠. 그러니까 아예 집 밖으로 나가서 할 수 있지 않는 이상 어렵다. 쉽지는 않다. 맞아, 진짜 산술적으로 시간이 따지면 낮잠 자는 시간이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가 되는데 그럼 이 시간 동안 나는 그럼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내 공부를 해야지 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계속 마음을 졸이고 있고. 차라리 직장에 있었으면 직장은 공강 시간도 있고 그 시간에는 그냥 딱 시간이 단절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공강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직장에 있으면 4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내 계획 속에서 하루가 짜여지거든요. 뭐 로키 씨처럼 막 이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이 업무하면 이 정도 시간이 나니까 잠깐 커피 마시러 갔다 올 수도 있고 복도에 나가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계획이 내 머릿속 안에서 짜잖아요. 근데 주도권이 애한테 있으니까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저한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도 낮잠을 잘 때도 조용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맞아요. 조용조용히 이유식을 만들고 뭔가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잡다구리한 일들, 사실 잡다구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이 모든 이 집안 노동들이 안 하면 티가 너무 많이 나고 사실 포기하면 너무 끝도 없어요. 집안이 끝도 없어요. 몰아닥쳐서 치우죠. 저희의 요즘 모습인데 아무튼 뭐 애가 뭐 어지르고 다니고 뭐 쏟고 뭐 만지고 하는 것들이 뭐 연속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계획했던 것들을 대부분 실행하지 못했던 나의 육아휴직 기간. 아니 저는 그래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저희가 억지로 하고 있잖아요. 로키 씨가 기록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억지로 하고 있는 이 시간도 사실 뭐 일주일에 정리도 저희 되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꼬박꼬박 읽잖아요. 맞아, 그렇지.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어떨 때는 굳이 왜 책 리뷰를 혼자 하겠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꾸역꾸역 책을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어쨌든 꾸역꾸역 읽는 게 좋고 다음 읽어야 될 책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읽으려고 준비한 책도 불평등에 관한 책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하나 해야겠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2번 정도는 도서 리뷰하고 도서 리뷰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지금 2주에 한 번 하기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도서 리뷰를 중간에 하나씩 넣으면 2주가 아니라 사실 매주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서 리뷰는 사실 혼자서 켜놓고 혼자 녹음하는 것만 알면은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자 씨. 네. 굳이 나의 뭐가 필요 없잖아. 아니요, 해줘요. 네, 이제 오늘 육아휴직 플러스 갑자기 일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어떤 논쟁. 네, 이제 당장 3일 있으면 금, 토, 일, 월 4일인가 있으면 이제 회사에 오랜만에 이제 출근을 하러 가는데 이 출근길을 뚫고 오랜만에 다시 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 가면 몸은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몸 편하지. 그냥 앉아서 내 일 하다가 회의 잠깐 참석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그냥 일만 하다 오면 되는데. 저는 사실 아찔하거든요. 이제 7시에 로키 씨가 가면 이제 7시에 애들이 일어나서 밥 먹여야 될 시간이고 그럼 2명 챙겨서 밥을 막 진땀 빼면서 먹이고 그걸 치우고 또 둘이 동시에 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작은 애가 조금만 더 크면 좋겠는데
몸을 못 가니까 어디 서다가 또 넘어지고 울고. 맞아. 너무 오늘도 넘어지다가 어디 긁혀갖고 약하게 상처가 났죠.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혜원이를 이제 첫째 애를 어린이집 보내야 그때서야 좀 숨이 잠깐 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시, 7시에 로켓이가 가면 7시부터 10시까지는 전쟁일 거다. 10시. 아니야, 9시. 9시까지. 그래도 다음 달부터는 이제 등원버스도 하니까 이제 뭐 그런 운전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할 수가 없죠. 애 둘 데리고 운전할 수가 없고 등원버스 오면 이제 둘째 눕혀놓고 못 나오게 펜스에 눕혀 앉아더라도 아니면은 그냥 유모차 끌고 같이 나와요. 안 자고 애가 잘 기미가 없으면 유모차를 끌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등원버스 할 때가 이제 우리 둘째 딸이 잘 때니까 잘 시간이긴 하죠. 눕혀보고 별 문제 없으면 조용히 이제 찡찡거리는 애들에서 머리 묶여갖고 또 머리 묶으라고 또 저한테 이렇게 계속 아니 내가 머리를 안 묶겠다 그러니? 아니 그게 아니라 묶여라고 나한테 어제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쪽 손이 좀 불편하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 익스트림하게 놀다가 자전거 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크게 나서 다리에서 이제 신경을 이식해서 팔에다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손이 불편하다 보니까 손으로 뭔가 하는 걸 자꾸 이제 로키씨한테 미루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잡을 때 한쪽 손으로 머리를 잡고 이 머리를 두 손 연계해서 드라마틱하게 돌리면서 머리를 묶더라고요. 한 바퀴 두 바퀴도 아니야. 한 4바퀴 돌리더라고요. 그치. 근데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심히 보면 상상을 하죠. 내가 이쪽 손으로 잡아서 이걸 이렇게 손가락 컨트롤해서 머리카락을 이 안에 넣고 이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숙련되면 하겠지만 이게 제가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게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니까 좀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왼손의 5손가락 중에 2손가락은 퍼포먼스가 크지 않고 이 3손가락도 퍼포먼스가 그렇게 오른손만큼 크지가 않거든요. 약지하고 새끼는 오른손에 비해서 한 30% 그래요. 정도고 나머지 3손가락은 오른손에 비하면 80%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힘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 로켓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복직하게 되면 저도 뭐 고민이 좀 있습니다. 염려도 좀 있고요. 둘 다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제 뭐 저 복직해서 몸은 편하고 마음은 어쨌든 불편한 마음이 있죠. 한 명한테 이 둘에 특히나 이제 너무 깐난쟁이도 같이 있는 이 와중에 이 둘을 맡기고 가는 게 그렇긴 한데 뭐 잘 하겠죠. 반대로 이제 경제적인 게 좀 걱정이 되죠. 이제 뭐 육아휴직도 저도 이제 끝났고 지금은 이제 학교를 그만뒀으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9월이면은 이렇게 실은 올해까지는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9월 지나서 10월, 11월, 12월 동안에는 이제 한쪽에서 정부에서 받던 수당이 0이 되잖아요. 육아휴직이 0이 되는 거죠. 어쨌든 실업급여와 0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마음속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염려가 내심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도 어쨌든 이 친구들을 우리가 낳아서 아니, 부모 수당이라는 것도 아직도 있고 하니까 너무 네네네. 막 그렇죠. 걱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보통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